안녕하세요. 잼스온 TV의 김민기입니다.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게스트로 와 계신 분 여러분 아시죠? 저희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시자 IT 업계 최고 전문가신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손호일 리더님은 오큘러스 창업자 중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 최고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손호일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ABO 분들하고 좀 많이 나누고 싶다 해서 이런 자리 마련했거든요. 아마 서든리더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도이치텔레콤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DTCP 코리아 한국 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일이고요. 현재 한국아메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지고 있는 ABO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부들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나눌 주제가 메타버스란 말이에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죠. 네,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채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때 얘기 나누기 전까지는 그냥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것처럼 좀 가상 캐릭터인가 이런 거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요 키워드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요? 네. 환장하다 못해 전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전 미래를 걸 만큼?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메타버스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디 플레이 원인가 그때 영화 같은 거 그런 걸로 보고 감독의? 약간 그 정도지, 사실 우리 살을 걸 만큼 이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ABO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저도 메타버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샀어요. 몇 권 봤는데 다 못 보겠더라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내 관심사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 동일 리더님하고 그때 얘기할 때는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 한 가지는 소동님도 ABO시고 아메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전달력이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잼스온 TV 구독하신 분도 있고 많은 ABO도 계시니까 오늘 과연 메타버스가 어떤 거고, 과연 어떤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제가 잼스톤 TV에서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요, Rise of Metaverse. 요즘 뜨고 있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제가 신가상경제 시대의 서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6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도대체 메타버스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두 번째는 그럼 왜 메타버스가 뜨고 있는가? 왜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심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장 동력이다.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경제 용어인 수학 체계 법칙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에 의해 소비자의 행동이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소비자의 부상, 즉 요즘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줄임말인 MZ세대에 대한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다섯 번째는 그럼 주요 메타버스의 트렌드는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디지털 아바타와 또 UGC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메타버스가 쭉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수치가 무엇인가 좀 설명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라는 설명이 좀 궁금하실 거네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첫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1992년에 미국의 닐 스티븐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등장한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등장한 부분을 제가 살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띄워놨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던 것은 실은 메타라는 단어 뜻은 가상, 초월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이제 버스는 universe, 즉 세계, 어떠한 우주라는 단어를 합성어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굳이 메타버스 이제 학문을 풀이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3차원으로 만들어진 가상 현실 세계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단순히 3차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가상 세계만 뜻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ASF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4가지 유형을 분류하기 전에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유형에 따라서는 좀 외부적인 세상을 연결하는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인 세상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증강된 정보이냐 아니면은 가상으로 아예 새롭게 만든 정보이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가지 유형으로는 증강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증강 세계, 뭐 이렇게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니까 잘 뭔지 모르시겠죠? 자, 증강 세계는요, 속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AR, Augmented Reality를 얘기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요즘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쓰시는 앱 보시면은 앱에서 뭔가 스티커 같은 거, 혹은 뭐 가끔씩 얼굴에다가 수염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썹에 화장을 한다거나, 뭐 머리만 바꿔준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강 세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하시는 분들은 포켓몬고라는 게임도 하시죠, 그렇죠? 막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막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오는 포켓몬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의 증강 세계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간단해요. 여러분 쓰시는 소셜 미디어 앱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내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내부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울 세계는 뭐냐? 거울 세계도 실은 그렇게 큰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건데 거울 세계는 여러분들 최근에 배민 많이 쓰시죠? 배민. 음식을 주문하실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은 매장들을 우리가 온라인화 시켜서 그 온라인 속에서 또 어떠한 그 주문을 하고 또 주문한 내용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지나가는,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연결해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와 제품들을 거울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가상 세계인데요. 가상 세계는 저희가 볼 때 보통 게임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 전혀 색다른 세계에서 저희가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듯이 아예 전혀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니는 것들을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비디오 게임들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VR 기기 같은 것들이 생김으로써 내가 직접 그 세상에 들어간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걸 그냥 이렇게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그 서비스와 다양한 제품들을 분류를 해서 큰 틀에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메타는 뜨고 있을까요? 왜 예전에 있었던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부르지 않고 왜 지금에서야 메타버스 부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최근에 이런 것들 서비스 융통한 한꺼번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더 그 끈끈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기가 없을 때는 이러한 온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간다거나 혹은 어느 뭐 단말기 앞에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세계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기기들은 끊임없이 저희를 이렇게 가상 세계와 연결을 하고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뜨고 있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메타버스는 신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 이렇게 팬데믹에 의한 소비자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새로운 소비자의 부상, 지금 주요 소비자가 뜨고 있는 밀레니얼과 Z세대라고 부르는
MZ세대가 어떻게 이 또 메타버스와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신성장 동력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수학 체감 법칙이 뭐냐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노동자 한 명이든 그게 아니면 어떤 투자 금액이 됐든 간에 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자본과 노동력이 더 이상 그만큼의 기대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장곡선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디면서 가는 거죠. 즉 내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 기대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수학적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기업들이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이라든가 혹은 큰 대형 TV 화면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전광판이라든가 혹은 컴퓨터의 노트북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디스플레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많이 봤던 것이 뭐냐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얼마만큼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 해상도에 출력되는 그 그림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셀링 포인트였어요. 사람들이 기기를 샀을 때, 야, 우리 핸드폰의 해상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였고, 야, 우리 TV가 얼마나 해상도 좋은 줄 알아? 이게 셀링 포인트였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샀을 때에 내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이 얼마큼 좋은지 혹시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의사결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실 거예요. 심지어는 TV도 보세요. 요즘 뭐 대부분 보시면 4K가 대세죠. 네. 이제는 이 TV를 사더라도 화면에 대한 크기는 볼 수 있어도 화면에 대한 이제 화질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다 상향 평준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력 가지고 파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많은 뭐 중저가의 TV도 지금은 대부분 좋은 사양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즉 셀링 포인트에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내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훨씬 더 좋은 걸 요구하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직 뭐 쓰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 기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써도 약간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더 높은 화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가상현실 세계 중,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TV와 지금 스마트보다 더 고사양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상현실 기기는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가장 연관된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산업인데요. 여러분들 그 고사양의 디스플레이가 요구되는 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연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발열량이 적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산업이라든가 영상 산업에서는 요즘 해상도가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사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의 성장이 없다 그러면 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더 성장이 좀 어려워요. 또 게임 같은 산업에서 좀 더 고출력, 고사양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요즘 여러분들 하시는 뭐 게임기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보더라도 이제는 그 그래픽의 수준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더 좋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거보다 전보다 훨씬 더 좋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로 칩을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칩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 필요한 거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역시 더 기존에 있는 그 제품과 서비스보다는 더 높은 사양의 그래픽 완성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하나의 유형인 가상현실 속에서도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만약에 잘 나가고 있다 그랬으면야 굳이 메타버스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기존 시장에 강자였던 업체들은 수학 체감 법칙에 걸려 있는 거고 더 그 제품을 더 잘 만들어봤자 소비자한테는 체감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메타버스는 그러한 면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예를 드는 것은 바로 이동통신산업입니다. 이동통신산업. 여러분들 이동통신산업 쓰시는데 요즘 5G 쓰시나요? 예. 5G 쓰시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4G LTE보다는 기본 단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한 달 더 주셔야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5G 잘 터지시나요? 예. 서울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좀 괜찮은 데 사시는 분들은 터지겠지만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안 터지는 분은 꽤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상황이. 그런데 굳이 5G 쓰지 않더라도 실은 LTE 쓰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IT 제품과 서비스가 LTE, 4G에 최적화되기도 그렇습니다. 5G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직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동통신 사업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통신 사업을 좀 더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5G로 옮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10,000원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G를 사용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5G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는 5G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적은 지원 속도에 보내야 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상 산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 역시 이동통신 산업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학 체감 법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바로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제가 좀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자기 사업을 종사하면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고 기존의 서비스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신선 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메타버스는 그러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팬데믹에 의한 소비자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는요, 물론 저희가 그전에도 모바일 쇼핑도 했고 온라인 쇼핑도 했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야, 옷은 입어봐야지, 혹시 실오라기도 빠진 게 있는지 봐야지, 색감이 정말 맞는지 봐야지 라고 육안으로 보는 행태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 마트에 가서 신선 제품은 무조건 가서 봐야지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47%의, 그러니까 그 팬데믹 상황 전에는 그래도 47% 소비자가 매장 방문을 선호했습니다. 예. 그런데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죠? 비대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과 사람 만나면 무서워지는 세상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매장에 가지 않죠. 요즘 여러분 쿠팡이나 뭐 마켓컬 같은 데서 주문하시면 어떻죠? 신선 제품도요, 이제 새벽에 배송이 돼요. 굳이 보지 않더라도. 예. 그리고 그 제품의 퀄리티가 내가 고른 것보다 더 좋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혹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쇼핑, 혹은 TV 홈 쇼핑, 혹은 소셜 커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구매 패턴들이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다른 비대면 서비스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팬데믹 끝난다 하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의 구매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팬데믹이 와서 더 빨리 증가한 것도 있지만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지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온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로 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소비자의 부상입니다. 자, 저는 실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은 X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MZ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주요 소비층을 떠온다는 거죠. 그분들 나이가 이제는 10대를 벗어나서 20대와
30대로 가고 있어요.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 초년생이지만 혹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구매를 갖고 자주가기 시작하는 세대인 거죠. 근데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도표를 보시면 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예. 여기선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국영수가 이런 전문적인 그 학교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그 야외 활동들, 스포츠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혹은 뭐 부모님과 떠나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대였던 X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는 수입이 20%는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많은 기술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든 것이죠. 컴퓨터의 발전과 툴의 발전들은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요,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더 공격적입니다. 예. 영끌을 모은 이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가상 경제 혹은 디지털 자산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세대예요. 예. 게다가 주식 시장도 이들이 많이 이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MZ 세대는 디지털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뭐라 드렸죠? 메타버스에는 가상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부제로 신가상 경제 시대의 서막을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가치 중에는 바로 이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경제도 굉장히 크게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의 80%에서 90% 사용자들은 바로 이 밀레니얼과 Z세대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TV를 보시는 분들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굉장히 연령이 다양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X세대는 야,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밀레니얼과 Z세대는 메타버스가 불리지 않았을 뿐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페이스북,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시장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의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거 대표이사는 최근 페이스북의 2사분기에 매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소셜미디어 회사로 인식하기보다는 메타버스 회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메타버스는 직접 언급을 하죠. 제가 공동 창업에 참여했던 오큘러스를 산 회사가 페이스북이에요. 그 회사가 2.5조 원을 주고 제가 이제 같이 창업했던 회사 샀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가 바로 가상현실 기기를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라는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최근에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나의 분신인 아바타를 가지고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디바이스부터 서비스까지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이죠. 거기다가 블록체인을 통한 요즘은 가상화폐도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 다음 업체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그래픽카드, 게임 속에서 쓰는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큰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이사 한 말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바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분도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메타버스 키워드를 바로 짚어줍니다. 뭐냐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 세계에서 정보를 증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튼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연산이 필요한 이 그래픽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전쟁터로 메타버스가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해요. 이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그래서 디바이스 하는 회사들,
기술하는 회사들, 방송하는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심지어는 뭐 이런 각종 이동통신사들도 포함을 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올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메타버스 준비하겠다는 것인 거죠. 심지어는 과학기술정통부 역시 2025년까지 47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이 바로 혁신 생태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과 공공기관 역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지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렸을 두 가지의 큰 트렌드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바로 디지털 아바타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아바타는요, 크게 만화풍으로 나오는 아바타가 있고 필사풍의 아바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메타버스의 주요 소비층은 밀레니얼과 Z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이 세대는요, 비디오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서 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풍의 캐릭터든 실사풍 캐릭터든 그 캐릭터에게 자기와 연결되는 어떠한 연결시키는 어떠한 그 마인드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예. 게임 속의 캐릭터를 마치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X세대와 그 전 세대들은 그런 것들에서 별로 그 익스포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uncanny valley, 즉 불편한 골짜기라는 것이 단어가 쓰이는 건데 그때는 막 이게 얘랑 나 동일시되는 건 맞는 건가? 이질감을 느꼈어요. 저희 같은 세대는 뭐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서 한번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저희한테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굉장히 노래는 좋았어도 좀 이질감이 있었던 세대지만 밀레니얼과 Z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워낙 자연스럽게 겪어왔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발표한 여성 아이돌 그룹인 에스파는요, 실제에 있는 여자 그 아이돌도 있지만 그들을 또 가상현실에서 표방하는 디지털 아바타도 있어요. 네, 그런 시도가 좀 활발히 나오고 있죠. 주요 아이돌 소비층인 밀레니얼과 Z세대한테는 이런 세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딱 정확히 짚은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아바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UGC의 활성화입니다. 네, UGC가 뭐냐면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로블록스 하는 게임 회사라든가 네이버 Z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서비스는 지금 밀레니얼과 Z 제너레이션에서 굉장히 핫한 게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사는요, 사용자가 UGC를 만들 수 있도록 저작 도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컨텐츠 마켓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용자는 그 저작 툴을 가지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요. 또 컨텐츠 마켓을 통해서 수익도 만듭니다. 내가 만든 게임 컨텐츠, 내가 만든 디지털 어떠한 재산들을 다른 사용자가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개발사는 그러한 수익을 창출하는 소비자를 잡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럭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플랫폼의 수수도가 막 홀락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치 스노우볼 이펙트가 돼서 사용자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사용자가 또 수익을 만들게 되고 또 그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되고 해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급속으로 커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UGC의 활성화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메타버스라는 어떠한 단어가 무엇인 뜻인지, 그리고 왜 뜨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현재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발생하는지를 좀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준 숙제는 무엇이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의 트렌드는요, 데이터의 민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전에는요, 제가 어떠한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를 쓰기만 했지, 그 서비스를 내가 활용을 해서 어떠한 수익 창출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직접 그 플랫폼에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떠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점점 데이터를 민주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제가 오픈마켓과 소셜마켓을 활용하면서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하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또 플랫폼도 민주화가 됐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샵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이트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붙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매우 바꿀 때마다 비용을 내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단순하게 그 쿠팡이라든가 혹은 뭐 이베이라든가 스토어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을 해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몇 번의 클릭으로. 왜냐하면 그 플랫폼에서 모든 그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민주화, 플랫폼의 민주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과 소셜 마켓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아메이 사업이 가져가는 장점들, 즉 소자원으로 할 수 있던 사업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오픈 마켓과 소셜 마켓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그 ABO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을 발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고민을 할 것인에 대해서 숙제를 가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강연을 끝나고 나서 내용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메타버스 완전 새로운 건 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많이 퍼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구나. 이 방향으로. 아까 전에 수학체감 법칙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원하고 뭐 페이스북도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회사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젠슨 왕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들이 그 시장이 크고 뭐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가 또 그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은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장을 여는데 또 본인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세는 간다. 그쪽으로 간다. 네. 왜냐면 많은 뭐 이익 집단들도 있고 정부도 47조 원 쓴다고 하잖아요. 2025년까지. 지난번에 오큘러스 하실 때 오큘러스 좀 빨랐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큘러스 빨랐죠. 그 당시에는 그냥 신기한 거였잖아. 신기한 거. 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기기를 디바이스를 끼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거냐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된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큘러스가 처음 등장할 때는요. 기업들이 아직 수학체감 법칙에 걸리지 않았을 때 굳이 우리가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 할 게 많았구나. 다른 거 하도 많았고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장 동력이 좀 저하가 됐고 이제는 수학체감 법칙에 걸렸기 때문에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보니까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해보니 메타버스네. 이 분야가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기술 기반이라든가 혹은 이런 IT 기술 기반의 완성도가 확 올라간 거죠. 오큘러스가 2012년에 처음 시도했던 그때는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이구나. 10년 전에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그치. 굳이 안 해도 딴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지금은 야 사람이 만나면 안 된대. 대화해도 하면 안 된대. 오프라인 미팅 하면 안 된대.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 막 이러니까 야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팬데믹에 대한 가속화에 의해서 행동도 바뀌었고 제약상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도 성숙했지만 사회적인 니즈도 증가해버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딱 맞물려서 이제 이 펼쳐지는 거네요. 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AI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아메리칸 비즈니스가 기술 적용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ABO들이 이런 시대에도 지금 모든 ABO들이 줌 미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각자 개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실 아메이 본사에서도 그때 ABN 코리아는 인터넷 쇼핑몰도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먼저 나왔고 SAB는 모바일 쇼핑몰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된 그 다음에 2011년에 그렇죠. 바로 나오면서 적용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벌써 뭐 오픈 마켓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ABO라는 입장을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 ABN이라는 서비스를 내 쇼핑몰에서 쓸 수 있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보다 훨씬 더 빨리 앞장가서 가서 갖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잘 모르시지만 가장 빠르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메이 비즈니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SABN 앱 깔아서 뭐 회원가입하고 바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보면 밖에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전통적인 이미지들, 고정관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어떤 설명으로 얘기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 변화나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아메이가 접목된다면 사람들에게 다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은 제가 ABO를 되면서 또 느꼈던 가장 큰 재미있는 사실은 제품을 제가 찾고 막 어떤 제품을 제 쇼핑에 넣을지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었고 검증 제품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그 LO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속해 있는 LOS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교류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사적인 차원이라든가 고객 조사 차원이라든가 혹은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처음부터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스토어팜이나 오픈마켓은 저랑 제휴를 해야 될 업체를 찾아야 되고 제가 그 제품을 큐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정보를 제가 찾거나 혹은 회사에 가서 나오는 광고의 플랫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전달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품의 신뢰도라든가 혹은 제품에서 발생 문제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쇼핑몰에서는 내가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알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옛날에 블로거들이 떴잖아요. 근데 블로거들이 이제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이거 돈 받고 하는 거다 그런 게 있었고 제품을 살 때도 내가 검색해야 되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사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이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지속적으로 이걸 납품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16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아메이는 이 제품을 우리가 쓰기 전까지 철저하게 아메이가 분석하고 퀄리티 컨트롤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또 공급해주고 제가 IT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논의할 때 오픈 플랫폼과 클로즈드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과 클로즈 플랫폼 이제 그럼 오픈 플랫폼은 뭐고 클로즈가 뭐냐고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IT 관점에서 오픈 플랫폼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안드로이드 폰, 삼성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이 왜 오픈이냐면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삼성도 만들 수 있고 LG도 만들 수 있고 화웨이도 만들 수 있고 샤오도 만들 수 있고 뭐 아무나 뭐 갖다 쓰면 돼요. 제품 만들 때 모두 컴퓨터 만들 수도 있고 태블릿 만들 수도 있고 뭐 핸드폰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뭐 셋톱박스도 안드로이드 만들기도 하거든요. 굳이 어떤 그 특정한 타겟층이 되는 고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수를 불특정 다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품의 파편화가 심하잖아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게 삼성폰의 기능과 LG폰의 기능과 화웨이의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고급 프리미엄과 저가는 당연히 하드웨어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사용자 수 굉장히 많은데 내가 타겟하는 층에 따라서 시장은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픈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모수를 가져서 장점이 있지만 시장이 크긴 크지만 내가 타겟층할 수 있는 세그먼트는 더 작을 수 있다. 잘 안 잡히네요. 잘 모르겠네. 네. 정확히 나의 고객이 누군지. 네, 그러니까 고객 분석도 어렵고 경쟁자도 많아요. 경쟁자도. 제가 삼성폰하고 LG폰하고 막 비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하드웨어 회사들도 마진을 높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네. 대신에 많은 모수 승부하는 거죠. 근데 클로즈 플랫폼의 대명사는 애플이거든요. 애플, iOS. 네, iOS죠. 네. 애플폰만 쓰죠. 그렇죠. 네. 애플은 자기가 혼자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타겟층을 정확히 알아요. 내 사용자가 내 핸드폰을 누가 쓸 건지 어느 정도 쏟을 수 있는가 쓸 건지 또 제품의 파편화가 안드로이드만큼 심하지 않아요. 그쵸? 애플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의 최적화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최저가 잘 돼 있고 쓰기 편하다는 것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인 접근이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플 제품이 나올 때마다 애플 팬들이 열광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열광이 단순히 디자인이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고 있네. 우리 이 애플 폰을 쓰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왜냐면 클로즈 플랫폼이 내 고객이 누군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 열광할 수 있는 제품과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핸드폰을 사러 줄 서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애플은 막 줄 서서 사잖아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안드로이드 같은 오픈 플랫폼이죠. 오픈 플랫폼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제품도 유통할 그렇죠. 수 있는. 편하게 해주지만 거기에 생태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제품을 요새 경쟁이 너무 많다. 스토어팜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아메이는
아메이의 ABO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고 고객 수도 높기 때문에 늘 그 제품을 딱 출시하자마자 맨날 다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스토어는 예, 오픈플레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시사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접근이 우리가 일반 그 스토어 인 스토어나 저런 뭐 스토어팜처럼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저게 이제 어떤 아이템을 뭐 소스향이 좋고 나는 치약보다는 인형할래. 난 이거보다는 이 향수 할래. 하지만 아멘 그런 게 없어. 네. 하지만 그거를 시작했지만 소비자층이 너무 다양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샵을 하는 친구들이 수익이 별로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아메이는 클로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메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메이가. 하지만 검증돼 있고 워낙 이 제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만족한 소비자들의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시장을 만들면 이것만큼 확실히 시장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아메이 뉴트리 짜장면을 다 먹은 거죠. 오, 미리 사놔야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파게티 가서 샀어요. 짜파게티 샀는데 면을 뜯었는데 일단은 면의 튀김의 퀄리티가 달라요. 예, 아이들이 딱 끓였는데 몇 초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아메이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도 퀄리티가 높지만 아메이와 제휴해서 파는 원포원의 제품의 퀄리티 역시 아메이 제품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정확히 타겟팅된 고객이 원하는 소비 패턴과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제품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애플과 같은 느낌을 갖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이분 뭐 IT 전문가니까 그 접근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 오픈 플랫폼이 아니라 클로즈 플랫폼이고 고객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고객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뭐냐? 애플은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실 아메이도 두 가지죠. 아메이가 하고 있는 건 회사가 하고 있는 건 어떤 제품과 어떤 사업의 기회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만 우리 ABO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구나 다 후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들 다 다르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취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기 취향을 줄여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딱 타겟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유니크해지고 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오픈 플랫폼과 클로즈 플랫폼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뚜렷해요. 예, 오픈 플랫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도 충분한 매력이 있지만 다만 제가 오늘날 사업을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에 더 기회가 많을 것이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오픈 플랫폼보다는 다들 클로즈 플랫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클로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있거든. 야, 다른 것처럼 회원가입도 그렇고 추천이 넣어야 되고 누가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클로즈기 때문에 이제 넘어야 되는 그런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ABO들이나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노하우나 그 눈높이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아메가 높기 때문에 계속 좋은 제품이 넣었을 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LOS 얘기했잖아요. 네네. LOS 아까 전에 네. 그 동일 씨가 바쁘더라도 동일 씨 그룹이 클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맞아요. 네. 내가 좀 소홀히 하거나 내가 경쟁이 떨어지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네. 우리 사업은 LOS라는 게 있잖아요. 나랑 같이 연대해서 하는 파트너들이 있고 그 파트너들이 또 파트너들 또 이런 모든 파트너들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봐주는 어떤 그룹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런 LOS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내 사업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메이라는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LOS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 영상을 2년에 만든 영상 이렇게 쫙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년 전에 만든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매출 오르지 않느냐?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 광고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광고가 최신 영상만이 아니라 옛날 영상을 봐도 광고가 붙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봐도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채널의 수익에서 나오는 건 더 많아질 거예요. 각 그쵸. 콘텐츠에. 네. 그래서 저는 LOSN 시스템이
좀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같이 공동 운영해서 컨텐츠 만들어놔서 그 수익 같이 분배 나간다. 그러네. 내 영상 좀 구리더라도 내 영상은 좀 구려. 내 영상 구린데, 내가 후원한 사람 영상이 좋아. 네. 그럼 이제 같이 쉐어하는 거잖아. 네. 같이 팀워크로.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다른 비즈니스는 없잖아. 다른 데는 그렇죠.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그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도 대면 비즈니스도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메타버스가 나올 때 굉장히 열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메이 사업도 풀릴 수 있는, 우리가 구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파라고 그 SM에서 만든 그 그룹들도 4명이지만 8명이잖아요. 캐릭터까지. 그 캐릭터가 똑같이 아이덴티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피지컬 물리적인 상 있지만 저의 김민기라는 만약 아바타가 그 가상 세계에서 뭔가 뭐 그 안에서 뭐 제 샵을 열고 아미 사업을 설명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건 이제 계속 확대되는 거죠. 아까 전에 스케이블리티. 네. 내가 지금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한계가 없이 더 커진다면 저는 이런 비즈니스는 앞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상을 없애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이야기는 김민희더님의 아바타가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원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바타는 이제는 전 세계,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원의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예, 아까 내 아바타가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내가 계속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 이번 주도 갑니다. 예,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갑니다.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회 비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고 즉 저의 사업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서비스가 메타버스일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이 많다, 오프라인 미팅 없어지면서 우리가 줌 미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줌을 하면 전국에 있는 리더들, 외국의 리더까지 접속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메타버스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은 화면 하나만 보고 있지만 메타버스 가면 거기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뭔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엄청 확대되겠네요. 그 스테이지도 우주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자연적인 전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팝스타들이나 BTS도 네. 사실 한 콘서트 모이면 많아야 몇만 명인데 이번에 80만 명 모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는 거지. 결국 서버만 받쳐준다고 그러면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우리 ABO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즈니스 어떤 볼륨하고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커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기술력도 받쳐져 있고.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디지털 이미그런트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시대에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하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ABO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것 좀 전문가로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께서는 그 명화였던 배너라든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 로마 휴일을 영화를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는 딴따라들이 가는 곳이고 요조수는 가는 곳이 아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영화관에 가는데 우리 아이에게 거기는 딴따라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 영화관에 갔을 때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할 때 뭐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게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제 자식한테 게임에 관대해지거든요. 즉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아이가 가져가는 변화 속을 너무 이렇게 그 막지만 마시고 오히려 이런 트렌드를 빨리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온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기기를 만들고 어떠한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이해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아, 좋은 접근이야. 이거는 야 게임하지 마가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자. 안다 보면 내가 해보다 보면 그쵸. 아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게다가요 저희 ABO들도 편견 속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서는 편견 가지고 야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네. 네, 그거 마찬가지로 너도 해봐야 안다니까.
경험해야 한다니까 똑같이 이렇게 트렌드도 같이 어. 같이 경험하고 같이 하는 과정을 하는 좀 그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로 여러 가지 변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ABO들도 뭐 사업하다 보면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마음을 여시고 여러 채널이나 또 유튜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꾸준히 학습하시면서 저희가 또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많이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좀 많이 열려놓으시고 사실 지금은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기회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마인드를 좀 확장시키고요. 여러분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거 다음에 네. 또 우리가 그때 나눴던 내용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같이 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